경제인사이트, 해외 순방 효과, 성과, 그리고 우리 과제 등등에 대해서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 1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내내 나토 그리고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깜짝 방문까지 정말 숨가쁘게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제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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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나라와 나토에서 1대1 양자 회담을 하고 또 폴란드로 넘어가서 숨가쁘게 경제 외교를 하고 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정말 숨가쁘게 어떻게 보면 역대급 외교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방문 성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투아니아를 갔다가 다음에 폴란드를 가고 사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우크라이나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방문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런 전쟁이 있기 전에 비해서는 나토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 가게 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도 관련이 없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폴란드가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뭐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이제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이 아주 가시화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게 됐을 때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 폴란드와 협의할 내용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정말 그 평화에 대한 어떤 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안보 경제 협력이라는 이런 틀을 완성시키는 굉장히 성공적인 순방이 아니었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유럽 순방에 대한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세계 경제의 추세를 보면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 블록화 현상, 프렌들리 국가들만 가까운 국가들이만 물류 공급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경제에서의 편가르기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 또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런 어떤 전 세계 경제 블록화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연을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이기도 하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 연합의 주체 세력들이고 사실 미국과 함께 서방 경제를 꾸려가는 그리고 GDP나 무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같은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서 정상들과 친밀하게 외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폭이 훨씬 늘어났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폴란드입니다. 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어떤 폴란드와의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직접 우크라이나까지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간의 어떤 문화적 유대나 경제적 유대를 더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989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동굴아파하고 수교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수교하면서 우리 경제 외연이 크게 늘어났고 사실 경제 성장에 큰 기폭제가 됐거든요. 그 당시 헝가리하고 폴란드하고 수교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동굴아파하고 어떤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동굴아파 국가도 우리를 잘 받아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차관을 상납해가면서까지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초대받아서 우리가 대접받고 한국이 와서 좀 이 경제 건설, 경제 개발에 협력해달라 그런 어떤 융숭한 대접 속에서 한국과 동굴아파 간의 그 교류의 장이 열렸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제2도약이나 제3도약의 하여튼 그 시금석이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총평에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유럽 나토 이제 순방을 마치고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폴란드 그야말로 유럽 진출의 교두보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를 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의미 또 경제적 어떤 의미를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폴란드라는 시장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뭐 유명한 나라이니까 이름은 들어봤지만 네. 경제 측면에서 과연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본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폴란드가 EU 27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네. 상당히 큰 국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나라와 90억 달러 정도의 그 무역 규모를 했었는데 이게 10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네.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가 사실 작년에 무역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국가들 중에서 7위 무역 흑자국을 기록했을 네, 정도로 네. 나름 우리 입장에서 효자 같은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폴란드라는 나라가 유럽의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총 7개의 국가들과 같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략적 유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특히 독일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사이에 껴 있으면서 좀 불행한 역사를 겪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소 좀 비슷한 동질감을 우리가 또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호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떻게 보면 병참 기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재건 사업 자체도 폴란드에서 계획되고 준비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에 가서 그런 재건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순방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지금 폴란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폴란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에너지나 인프라 환경에 대한 협력 같은 부분도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성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하면 저희는 이제 17조 원에 이르는 방산 수출이 대표적으로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작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교역에서 7번째 우리나라의 흑자 국가다. 아주 놀라운데요. 폴란드와의 경제적 협력, 교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 폴란드란 나라는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도 하지 않고 교류가 적었던 지정학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잠재력은 세계사에 큰 분수령을 가져온 지구가 돌기 시작한다는 그 지동설, 그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난 곳이 폴란드고 지구 자전설이 폴란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리 퀴리라는 유명한 노벨상을 2번이나 탄 과학자죠. 그분 역시 폴란드 출신입니다. 아무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폴란드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가장 특수성은요. 여기가 바로 유럽 27개 국가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유럽 국가들은 지금 유럽 연합 국가들끼리 관세 또는 무역 장벽 대부분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로 바로 진출을 하기에는 그 나라의 인건비,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폴란드는 바로 독일에 붙어 있습니다. 아니 폴란드의 많은 지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땅이었어요. 어떻게 독일의 일부인데 인건비도 싸고 그다음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나라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미래 발전 여지,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 대부분이 폴란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규모가 커지는 것도, 흑자 규모가 커지는 것도 방산이라는 무기도 있지만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전기차를 공략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진 기지가 바로 폴란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산업에 있어서 대유럽 27개국으로 가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위 산업 이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것은 앞으로 이 동굴아파의 에너지 협력 그리고 이 방위 산업은 한 번 협력을 하면 굉장히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 관리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전의 현재 수주 이 대물이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사실 중국이 좀 경기가 좀 침체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고 우리 경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하나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어떤 그 확산 효과까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 경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바르샤바 대학 연설에서 지동설의 발원지가 폴란드라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과학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각 그 기업 간의 또 비즈니스 포럼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2030년까지는 한번 3배 이상의 교육 규모를 가져보자라고 양국 정상들이 이제 그런 합의를 이루고 그러다 보면 한 3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교역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33건의 MOU까지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이번 경제 협력의 성과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이제 배터리 미래차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11건 정도, 네. 그리고 원전, 수소, 친환경 에너지 같은 분야는 13건, 그리고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9건 해서 총 33건의 그 MOU 업무 협약이 이제 맺어졌습니다. 이제 가장 이 중에서 좀 두드러진 거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당연히 폴란드와 파트너로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요. 지난 5월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총 200억 달러 규모 5천여 개의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 또 확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합하게 되면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규모가 총 5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게 하나로 따지면 66조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폴란드와 우리나라 정부는 9월에 이제 한국 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산이나 원전 분야에서의 협의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의 그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이제 지원하기로 이제 합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협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총 1조 8천억 유로에 달하는 그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최근에 교통 인프라와 산업 플랜트 그리고 낙후된 그 발전소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다음에 폴란드 인프라부가 이제 MOU를 맺어서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한 점도 큰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김대호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유럽에 진출하는 그 배터리에서 가장 큰 교두보가 폴란드입니다. 이미 350개 여기에 그 회사가 진출해 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번에 한국 배터리 협회와 폴란드 자동차 협회 간의 MOU를 맺은 다음에 이를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일부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분야는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좀 알기도 하는데 K원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큰 먹거리 중에 하나였던 K원전, 유럽 진출에 그야말로 교두보로서 폴란드의 K원전을 수출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MOU로 집중 체결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폴란드가 에너지 정책 2040이라는 걸 가지고 그 퐁투누프란 지역에 가동 중인 노후 석탄 발전소를 이제 철거하고 이제 한국형 원전 APR 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원전을 막 2개에서 4개 정도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건의 원전 관련 그 MOU가 체결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폴란드는 자국의 원전 6기 정도는 미국 기업에다가 이제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2기에서 4기 정도는 한국 기업이 맡기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잡음이 있는 것은 미국 업체와 한수원 간의 그 원전 기술 소유권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 이에 따른 어떤 잡음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양측이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그 보이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순방할 때도 일부 논의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정리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폴란드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할지 안 할지는 이제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우리가 이런 MOU를 체결하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원전을 폴란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튀르키예라든지 그리고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사우디 원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특히 사우디 같으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크 원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네.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원전 자체의 수주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성공 수주하지 않더라도 이런 MOU를 체결하고 우리가 우리 기술을 대외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원전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폴란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거점으로 해서 유럽에 전체적으로 진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 거점이 되겠네요. 예. 네, 그 자동차라든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0개 기업 이상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진출해 있다라고 하는데 자동차나 이제 2차 전지 이런 데 저 전기차나 이런 분야로 보면 유럽이 이제 빠르게 친환경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폴란드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거점으로서 중요성을 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동차 발명 수백 년 만에 가장 큰 지금 변화의 한 와중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솔린이나 또는 이 석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불을 태워서 그 힘으로 가는 자동차 시대에서 이것은 더 이상 탄소 배출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큰 재앙이 된다. 이래서 유럽이 가장 빠르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스탠다드를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도전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세계 3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돌파구가 유럽에서 돌파구가 뚫어질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이 폴란드와의 경제 교류, 여기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자본력이나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인력과 협의를 해서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면 현재 지금 배터리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량은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입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의 질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에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폴란드도 이 배터리를 통해서 유럽에서 한번 기여를 해보겠다 하는, 유럽에서 자신의 도약을 해보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배터리에다가 우리나라 자동차의 앞선 기술이 연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뭐 새로운 어떤 큰 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동구라파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이 석탄 발전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서는 석탄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빨리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하고도 우리 수소에너지 개발, 수소에너지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앞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제일 먼저 진출한 게 대우그룹이었습니다. 당시 김우중 회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궤도를 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자체는 자본력이 없어서 스스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진기지로서 특히 EU의 정식 멤버가 되고 가고 있다. 그리고 EU에 들어가 있는 중에 6번째로 큰 경제 규모다 했을 때 우리의 자본과
이 폴란드의 현지 인력, 현지 또 토지 이런 것이 연합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려 84개 기업이 재벌 총수들이 같이 순방을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MOU가 체결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33개 MOU를 체결하는 등 폴란드 순방에서 많은 경제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고 나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지금 한 우크라이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먼저 잠시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해서 물론 이제 뭐 위험 지역이고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전쟁 중이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다가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공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큰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건세기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그 전쟁의 규모도 가장 크고 피해 지역도 가장 광범위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독자적으로는 이 재건 사업을 해나갈 자금력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국제 연대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국제 기구, 세계은행들이 지금 앞장서서 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우리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현지 한참 전쟁의 와중에 현지를 방문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또 국제 금융기구로 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정, 재건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건 사업에서 선점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도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국제 자금을 통해서 경제를 완전히 일으켰다는 그런 성공적으로 일으킨 그 경험, 그것을 동굴아파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 재건 사업은 결국은 폴란드가 전진 기지가 될 텐데요. 그러나 그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 내역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하나하나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유대를 쌓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어떤 새로운 어떤 뉴 질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나토와 유럽 전역과 교류의 폭을 훨씬 넓히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런 점에서 나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물론 많이 있었겠죠. 어려운 만큼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방문 성과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일단은 방문의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방문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많은 서방 주요 국가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먼저 방문하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했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일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일각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만은 뭐 이게 지금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어떤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침공에 맞서서 영토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한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점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안보, 인도, 재건 지원에서를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품목이나 금액 자체도 좀 많이 넓힐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공식 뭐 러시아군 철수, 핵안전, 다음 식량 안보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인도적 차원 외에도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도 우크라이나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큰 성과를 거뒀다 볼 수 있고 뭐 EDCF를 통한 어떤 자금 지원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그 교육 사업, 특히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한국의 어떤 빠른 성장의 어떤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보, 인도, 재건에 대한 지원들, 그 평화연대 이니시에이티브가 잘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거쳐서 폴란드를 거쳐서 가면서 폴란드 때도 우리가 많이 논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의 어떤 허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나토의 동의와 어떤 국제 협력 속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충분히 마련된 거겠죠, 이번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토는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의 그 국제 기구 IMF라는 국제 통화 기금이나 세계은행 뭐 그밖에도 각 그 6개 주에 있는 이런 개발 은행에도 어떤 우리가 어떤 정치적 도의적 명분을 충분히 가졌다 하는 면에서 그것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데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우크라이나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지를 방문해 보면요,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 이를테면 이번에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갔던 리투아니아라든지 그밖에 옆에 있는 헝가리, 그밖에 또 많은 동구 국가들이 오랜 기간 어떤 러시아와의 냉전 갈등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이번이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나라들의 어떤 경제적 개발, 특히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립국을 다 포기하고 한쪽 편을 서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무기의 가성비,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면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단순한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동구라파와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대와 협력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많은 순방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할 부분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순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순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향후 후속 과제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아까 러시아가 조금 이거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뭐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도 충분히 마련해서 이런 성과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토 각 국가들과 폴란드, 우크라이나까지 수많은 경제적 성과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최근에 벌어진 새마을금고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근본적으로 어떤 게 문제고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호우가 또 예보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돌아보고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 같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